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김필규입니다. 어제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돌아올 때까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고 또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위기를 넘겼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빈손 회담이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분명한 건 숙청이나 혁명으로 시작한 회담이 피스메이커와 또 위대한 지도자라는 말로 끝났다는 점입니다. 통상과 외교안보 모두 뉴노멀을 맞은 시대 첫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가 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야당 간사이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건강한 정치 김건희입니다. 그리고 전 국립외교원장이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정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럼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We're going to have a good meeting. We're going to have a great meeting. 오벌 오피스를 새로 꾸미고 있다는데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북한하고 이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 진척된 것도 없이 한반도 상황은 정말로 많이 나빠졌죠.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Can do something in that regard with respect to North and South, and I think you are much more prone to doing that than other leaders that I've been working with from South Korea.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통상협상 또 안보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될 거다. 계속된 협상의 과정과 과정 속에 있다. 예, 취임 80여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마주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이번 정상회담을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고 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점이 뜻깊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140분간 이어졌던 첫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일단 네 분께 한 문장의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무엇보다 100점 만점에 120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첫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국 자체 내에서도 외신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120점 주는 그런 평가가 당연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거꾸로 50점짜리 정상회담. 50점. 예. 네. 왜냐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알겠는데 우리가 얻은 게 뭐지?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보이질 않아서 그래서 더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50점 이상을 주기 힘든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점수보다는 치밀한 실용 외교로 역대급 재난을 막았다. 예. 보통의 협상은 우리 김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통 51대 49의 예술이라고 얘기해요. 예. 주고받는 게 있는데 예. 지금 사실 전 세계는 미국의 거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횡포 속에서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뭘 얻어냈냐 하는 것보다는 뭘 막아냈냐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트럼프의 매복을 잘 넘겼고 두 대통령 사이의 케미스트리를 잘 만들어냈고 이건 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통상 안정화 그리고 동맹 현대화 그리고 산업 혁신 모든 분야에서 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진정한 한국의 도전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회담 내용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부터 보면은
오벌 오피스에 들어섰을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보기 좋다.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칭찬을 계속 이어갔는데 일각에선 칭찬 외교였다. 성공했다. 그런 평가도 있지만 이거 너무 저자세 아니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김건희 의원님께부터 먼저 그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뭐 저자세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맞춤형으로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의미가 있으려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이제 관계를 형성한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원하는 말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도 끌어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라면 어떤 부분까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가령 그러니까 그런 말밖에 안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 그렇다 그러면 비공식 그러니까 오찬 회담에 들어갔을 때 그건 비공개니까 거기서는 뭔가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얻어내고 싶은 것 아니면 우리 김준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꼭 방어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대통령실의 설명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뭐 좋은 분위기에서 점심을 했다 뭐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3박 6일이라고 하는 일정을만 보더라도 굉장히 숨가쁘고 정말 절박한 그런 이제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제 역대급 중요한 정상회담이었거든요. 출범한 지 80일밖에 안 됐는데 사실 이 정도의 무게가 있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이제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잘 드러나는 게 보시면은 트럼프 월드, 그다음에 골프, 그리고 뭐 피스메이커, 그다음 페이스메이커 진짜 역대급으로 등장할 수 있는 단어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트럼프 월드 골프장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같이 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어들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통상 압력 혹은 아니면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안보 현안에 대한 압력 뭐 이런 정상회담으로 흐르질 않고 유쾌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김정은 등의 주제를 놓고 한미가 함께 풀어가는 동반자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판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좋은 인연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중국에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미중 전략 경쟁이 이렇게 강화되는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자신의 동반자로 이렇게 인식하는 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런 대목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 압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김정은 등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동반자로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다. 이렇게 판을 확 바꾼 아주 저는 잘 준비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저는 그냥 단순한 아부가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뭐 장하준 교수의 비유에 비하면 거의 자연재해급이다.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합의라든지 디테일이 어쩌면 안 중요하다고. 저도 일단 그 자연재해가 지나갔을 때 일단 덜 다치고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분위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를 바꾸는데 제가 아까 치밀한 실용 외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구조적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좋아할 말이 내치와 외교에 대해서 잘한다거든요. 그럼 내치는 주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등장해서 경제가 좋아졌다. 그걸 얘기를 했고 외치는 피스메이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미중의 패권 경쟁보다는 이분이 해온 저는 트럼프가 평화 강박증이 있다고 제가 제 말로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평화를 사랑해서 평화가 아니라 자기만이 이 땅의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평화 강박증 같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평화 그거를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짚어서 오히려 그전에 있던 통상이라든지 동맹현대의 상구한테 지우는 짐을 오히려 살짝 바꿔서 띄워주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그래서 그 매우 구조적이고 세련된 아부였다. 아부라고 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자연재해에 비유하기도 하셨는데요. 김정 교수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잘 준비된 첫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요소요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할 만한 포인트를 집어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외교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돋보이는 한 측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무엇보다도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상 안정화 혹은 동맹 현대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고 이게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문제였는데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고 한 형태로 의제를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제 설정과 관련된 아주 능숙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외교였다라고 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해결된 문제는 없고요. 모든 것 출발점에 서 있다. 다만 좋은 출발점으로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이요.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분야별 문서는 작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보 영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통상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아마 논쟁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특별히 아마 뭐 보도들이 많이 됐습니다만 3,500억 불, 그 중에서도 특히 2,000억 불에 이제 이 쉽빌딩 1,500억 불 빼고 2,000억 불 같은 경우가 어떻게 프레임워크를 짜느냐 문제를 놓고도 조금 한미 간에 상당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국익을 포기하고 경제적 이익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주는 그건 협상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걸리는 게 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합의문이 왜 없느냐 그러지만 미리 만약에 다 해결이 됐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정상회담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놓고 이제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논쟁거리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사전에 작성된 합의문은 작성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저는 작성을 했다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봤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오히려 전략상 저는 합의문이 바로 나오지 않은 것 이거는 뭐 국력의 크기로 볼 때도 그렇고 지금 협상의 내용이 결국 우리가 유리한 건 아닌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현재 상황이 좋다 이렇게 보고 요거는 조금만 있다가 공개가 어차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두고 보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랬으면은 좋겠는데 꼭 그럴지 제가 좀 확신이 안 서는 이유가 약간 요번에도 착시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너무 잘 된 것처럼 희희낙낙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몇 시간 전에 트루소셜에 뭐 이상한 내용을 올려가지고 우리 온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 저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뭐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처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CSIS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봐 우려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화기애애하게 이제 정상회담이 끝난 걸 보고 우리가 너무 안도한 나머지 너무 잘 됐다는 느낌을 자꾸 갖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된 세션에서도 사실은 세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첫째는 주한미군 기지 이제 소유권 넘겨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지난번에 관세 협상에서 우리 대표단이 갔다 와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뭐 합작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국이 뭐 어마한 양의 이 군사 무기를 사기로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다 하나가 폭탄의 세 개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맞고도 지금 우리가 잘 된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게 약간 착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향후에 지금 모든 게 안 됐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중간에 우리 삼실장이 다 갔잖아요. 분명히 좋은 사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그러면
처음에 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전체를 장악하는 이 장악력이 실무를 맡겨놓고 난 다음에 실물이 올라오면 실무 결과가 올라오면 싫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지워버리고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실무자의 뜻이 트럼프 본인의 뜻인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만날 때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만나서 이 틀을 한계를 지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분위기 자체에 향후의 실무 협상에 미국 실무 협상들이 할 수 있는 울타리를 지어준다는 면에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테일에서 어깃장을 부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는 틀을 잡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예 젤렌스키 모먼트라는 말이 지금 일반 명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There was no 젤렌스키 모먼트라고 하는 게 성공으로 보는 그게 바로 이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잡아주는. 조금 전에 이제 착시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퍼지앤 레볼루션 그러니까 이제 숙청과 혁명, 숙청과 혁명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깜짝 놀랐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한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세력 내에 그런 극단적 정보를 제공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한편으로는 아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위협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시사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금방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특검에서 진행한 일이고 본인과 무관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바로 미스언더스탠딩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였구나 이렇게 하고 풀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주제가 이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라든지 뭐 중국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미가 이제 함께 뭘 풀어가자 이런 식의 이제 동반자 관계의 프레임으로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설명했던 대로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의 치밀한 전략과 트럼프 맞춤형 준비에 따라서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국면으로 프레임 자체가 전환됐다는 뜻이고요. 그게 금방 김준영 의원님 말씀대로 트럼프는 실무자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아무리 논쟁이 있었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저렇게 협상판 자체가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갔으면 이제부터는 미국과의 협상은 큰 틀에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라기보다는 큰 틀의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열어젖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 교수님, 지금 이제 그 트루스 소셜에 나왔던 그 글 이야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숙청과 혁명,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나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저도 진짜 그 2시간 전에 나왔나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날 밤을 이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요. 이게 과연 그러고 나서도 너무 급변했는데 그 태도가 어떤 의도로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던 것이냐. 정말로 어떤 극우 세력에 의해서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기선제압을 조금 전에 이제 저희 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단지 기선제압용으로 이렇게 떠보기 위해서 그런 거였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양자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지지 세력 그 중에서도 이제 마가 쪽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이고 이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과 이제 한국 국내에서 저희가 계엄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국내 혼란을 겪었을 때 예를 들면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있었던 구호를 그대로 가져와 쓴다든지 하는 이런 좀 조직적 연계들이 분명히 발견됐고요. 이게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마가 세력 중에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길을 잡고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번에 이제 비서실장이 가서 백악관의 비서실장과 한 라인 형성했듯이 계속적으로 불식하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 새로운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저런 소재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협상에 있어서의 하나의 재료로 쓰고 하나의 지렛대로 쓴다라고 하는 건 뭐 전략적으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이번에도 그 양쪽이 다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따라서 앞으로 이제 어떤 형식의 협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게 유리한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미국 측에 사용을 할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들이죠. purge, revolution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가게 될 텐데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마다 충분히 해명하고 물론 새로운 숙제이긴 합니다만 그걸 해명해 나가면서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케미스트리 형성이 됐으니까요. 예. 이걸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한 2주 전부터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말한 젤렌스키 모먼트가 예. 실제 그 자리에서 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미 어제 시작을 했는데 당신 라마포사 그 학살 장면 가짜 뉴스를 띄우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왔을 때 학살 장면인데 그랬죠. 그게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걸 그대로 예. 비디오를 돌려주면서 당신이 학살했다는 식으로 그랬거든요. 예. 비슷한 장면을 상상한다면 여기서 저기 극우 집회 스탑 더 스틸이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그걸 올려놓고 예. 당신 부정선거 맞냐고 하는 최악의 상황도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2시간 반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정말 저는 물론 끝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런 인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 보시면 제가 외통위에서도 이걸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로 위에 2분은 마가의 중심 스피커라고 얘기하는 2분이 로라 루머하고 예. 스티브 베너는 그냥 뭐 RIP라고 Rest in Peace라 그래가지고 한국 끝났다. 중국한테 점령당했다. 부정선거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고 다른 정책에서도 이 2 사람의 얘기가 실제로 트럼프가 정책을 바꾸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밑에 3분은 지금 계속 이 한국계 극우와 연결돼서 트럼프한테 들어가고 그 사이에는 교회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주니어까지 연결돼 있다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의가 뭐냐 하면 트럼프가 여기와 선을 그어줬다. 적어도 처음에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을 잘했지만 설명하기도 전에 트럼프는 이미 오해를 풀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처음에 그 자동차에서 내려서 만났을 때 밖에서 펄지를 얘기 계속 들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페이크 뉴스다. 어떤 기자가 계속 예. 그 펄지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 그런 취지의 질문을 계속 던졌었죠. 계속 던졌는데 예. 거기에서 귓속말로 저거 페이크 뉴스다. 예. 그리고 들어와서 루머냐? 뭐 루머지, 오해지라고 얘기한 거는 예. 오히려 우리 대통령한테 해명할 기회를 준 것이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통로가 있고 이 사람들은 계속 영향을 끼치니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다음 협상에서 또 길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으니 이거는 안심할 계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준영 의원님 들고 계시는 저 판넬이요. 보면은 이제 극우 유튜버 그리고 어떤 그 전략가 로라 루머도 있고 스티브 배넌도 있고 밑에 있는 고든창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날 이제 팍스 뉴스에 나와서 또 역시 음모론을 이야기하기도 그리고 했었고요. 그 트위트 밑에다가 뭐라고 예. 했냐면 저 remove Lee라고 했어요. 예. 이재명을 제거하라고 밑에 붙였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은요. 저희 지금 여야 외통위 간사님들 다 이 자리에 또 계시니까요. 아마 또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트럼프에게 어떤 그런 음모론을 전달한 사람은 지금 아까 패널로 보여주신 그분들이라고 저희가 짐작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또 음모론적인 정보를 주입한 사람은 누구냐, 제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부분도 또 궁금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서명을 하는 자리에서는 힌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부가 교회를 급습하고 또 그리고 미군 기지를 수색을 들어가고 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 김건희 의원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식으로 정보가 좀 전달이 됐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음모론으로 이분들이 모시고 말하는 거니까 음모론은 예, 그다음에 아니죠. 이제 뭐 고든창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 이렇게 하시는데
저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고든창이 자기 뭐 SNS에 뭐 자기가 올려서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처럼 뭐 땡큐 프레젠 쓰고 그러니까 맞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보다는 우리 특검에서 예. 특검에서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나 아니면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처럼 우리 기독교계의 지도적인 분들에 대해서 좀 과도한 압수수색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거 좀 심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이분들이 또 상당히 미국의 교계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 트럼프 주니어가 오면은 순복음교회 가서 뭐 예배도 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다 관계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계시는 기독교계에 계시는 분들이 봤을 때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그런 여론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인텔리전스 리포트에서 드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보고 그렇게 느꼈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텔리전스 리포트라고 하면 어떤 정보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 CIA나 어떤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렇죠. 정식으로 들어간 정보일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약간 공신력 있는 데서 한국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보고를 받은 거죠.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뭐 그런 극우 음모론을 막 치부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특검의 수사라는 것이 제3자가 보기에도 그런 식으로 좀 보일 수가 있구나. 좀 과도하게. 그런 거에는 우리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사실 외교의 현장에서 흔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을 때 문제를 제기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되물리는 거죠. 그 내가 좀 잘못하는 날 보내 하고 하지만 제 목적은 그 문제를 정말로 문제를 삼아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싶을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그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왜 갔을까라는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지 와일스 예. 비서실장하고 이제 회담 직전에 이제 비서실장 간의 회담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정확하게 해명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보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아마 답변을 하고 그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 영접을 하면서 저 페이크 뉴스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전체 이제 이 언론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 측에서 이런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돌출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비서실장 간에 이제 핫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특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참모들하고 관계라는 거는 좀 수직적 관계고 다 각자가 충성 경쟁만 하지 협의를 해가지고 뭔가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의 복심인 수지 와일스만이 종합적 판단과 대통령을 위한 정무적 종합적인 이제 보고 이걸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실 급거 합류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빛나는 어찌 보면 성과를 거두게 된 거죠. 이게 우연 같지만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거는 예. 굉장히 사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그만큼 총력전을 다 한 것이고 뭐 딱 집어서 이런 이제 가짜 뉴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돌출적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대통령실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이긴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가피한 정상회담 과정에서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터뷸런스가 있을 거다. 이런 나름의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의 고민이 집결된 게 이번에 피스메이커, 예.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너무 뭐 이렇게 별로 성과도 없는데 뭐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는
굉장히 단견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사실 하나 나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이제 김정 교수님도 지적하셨고 한 게 앞으로도 저 문제는 숙제다.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과 이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그런 점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죠. 예, 그 앞으로가 이제 숙제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게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는 이 공동 합의문이 없었다는 점, 저희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제 조금 전 저희 어제 밤 뉴스룸에 전화 연결을 해서 꼭 모든 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큰 틀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더 뭐 그런데 사실은 공동 합의문이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저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하고 우리 새 정부가 시작하고 두 분이 처음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는 뭐 공동 성명이 나오든 아니면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오든 뭐 정 안 되면 팩트시트라도 나오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정부의 재임 기간 동안에 한미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겠다는 이런 청사진이나 틀을 보통 발표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적기 힘들다 그러면 뭐 어떤 저기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요 만들든가 뭐 해가지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상례인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문서를 만들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약간 우리 정부가 조삼모사 한 게 뭐냐면 관세 협상을 했을 때 이제 우리 3,500억 불로 그 금융 지원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그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오면 한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때는 그 액수는 안 나오고 3,500억 불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들은 일본이 5,500억 불인데 우리 3,500억 불이면 뭐 상당히 잘 선방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와서 이제 기업이 1,500억 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합치면 우리 5,000억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성격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그 마스가라 그래서 이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조선 산업을 살려주는 역할을 지금 맡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우리가 5,000억 불을 미국을 지원하는 그런 마당이니까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떤 문안을 타결한다 그러면 우리가 레버리지가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때 이걸 안 할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레버리지가 세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뭘 해놓는 게 가장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그거를 시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못된 게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안 된 거는 결국은 실패한 거죠.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실패라고 하지 않고 필요가 없었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조금 정직하지 않은 답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곧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사전 사후에 여러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미국 측에서 오히려 합의문을 하자는 주장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문의 내용이라는 게 사전에 이제 조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오히려 미국이 합의문을 쓰자고 하고 우리 쪽에서 그 이유는 결국 통상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을 거기에 대해서 해줄 거냐. 그러니까 쉽게 뭐 이야기하면 유리한 측은 미국이고 우리 측은 수동적인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협상판, 통상 협상판이 주로 이 정상회담의 판이 되면 이거는 우리는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트럼프식의 그런 사전 어떤 협박, 뭐 작전이 좀 개입이 되고 거래 기술이 적용이 되면 이게 잘못하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아주 코너에 몰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능하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직접 협상한 결과를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합의문을 쓰고 그렇지 않고 사전에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뭐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 간에는 통상협상보다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문제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앞으로 관심이 가는 그래서 오히려 중국 문제나 김정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다가 중국에도 같이 가자. 김정은 만날 용의가 있다. 예.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예. 존재감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하고는 동반자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제 판이 바뀐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정상회담에 이제 임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이 저는 성공했고 통한 것이다. 이렇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고 합의문이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정상 간의 합의문 형태라기보다는 실무적인 장관들 선에서 지금 합의문 작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뭐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견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거는 뭐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이 훨씬 더 잘 치밀하게 준비가 됐고 네.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합의문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이런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예.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제일 모두에 말씀드린 게 지금은 이게 정상적인 이 보통 때 외교 협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시대 외교 협상은 뭐 다르죠. 강훈식 비서실장도 뉴노멀이라고 했고 사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트럼프가 완전히 세계 규칙과 사실성 약속과 역사와 관계를 다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적돼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일본이나 인도나 지금 브라질처럼 맞서느냐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태풍이 부는 태풍의 중심에서는 우리가 분리하는 것을 합의해 주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중간에 이 소위 말하는 관세협상팀하고 미국 안보협상팀 루비오가 주도했던 팀 사이에 경쟁심이 어마어마하게 발동을 합니다.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안보협상팀에서 엄청나게 협상 압박을 하면서 이거 안 들어주면 관세협상도 다 뒤집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문을 안 하는 게 맞고 오히려 트럼프는 협상을 안 하는 것을 더 선호했고 왜 하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 협상문에다가 구속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어디서 봤냐? 인도하고 일본 협상에서 우리 다 봤습니다. 그게 그때 공동성명문 합의문 다 나왔습니다. 근데 쫙쫙 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5분에 안 하는 것이 그런 전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압박이 오겠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고 그 대응하는 일종의 큰 틀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합의문이 없었던 게 저는 신의 한 수다. 탁월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드리니까 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지난번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우리 정부가 국민한테 설명했던 많은 것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어왔다. 그런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에 미국이 그럼 그 말은 아니죠. 아니 미국이 이런 거를 다 하자고 요구해 왔는데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라서 차라리 안 했다 이런 한 거면 그때 설명은 다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이번에 이제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석이 다른 이슈가 많지 않았습니까? 뭐 농업 분야 개방 문제라든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왔다고 설명한 게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안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뭐 박터지게 싸우고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 우리가 설명했던 거 다른 내용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확보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비교 형량했을 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안 될 게 두려워서 지금 그냥 뒤로 미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눈에 안 보이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아까 뭐 다시 거듭 말씀드리고요. 하나 이제 뭐 좀 좋은 소식이라면 안보 영역에서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또 들었습니다. 잠깐요. 네.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몹시 궁금했는데요. 이제 분명히 이제 어제 다 방미단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당 간사시니까 아마 만나셨을 것 같아요. 안보 영역에서 성과가 있다 그러면 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유연화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입니까?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도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략 자산을 저희들이 이제 구매한다거나 아니면은 전략 자산 중에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비롯해서 뭐 B2 폭격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전략 자산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대통령이 오찬 때 직접 언급 먼저 하셨다는 게 동맹 현대화를 변화된 환경에 안보 환경에 맞도록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겠다. 그리고 방위비도 필요하다면 증액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동적으로 대한민국이 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한다면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둔비 방위비죠. 그러니까 주둔비와 관련해서는 굳이 이야기할 게 없고 본인들이 이제 뭘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를 이후에 협상을 해가면서 이거는 풀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주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안보 영역에서의 신뢰도를 이렇게 굉장히 제고시키고 또 논의도 몇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서 몇 가지 아까 이제 그런 대목들에서 좀 진전된 이제 협의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나머지 경제 이제 통상 부분의 이 이제 문안들이 확정이 되면 아마 같이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보면 좀 뭐 소식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죄송한데 저거에 3,500억 불 관해서 조금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됐던 부분이 트럼프가 굉장히 묘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바꾸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바꿀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협상에서는 미국 쪽에서 투자를 예를 들어서 3,500억 불은 한국은 빚보정처럼 채무보정을 얘기했죠. 근데 트럼프 방식은 돈을 그냥 다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투자처도 자기가 정하고 나중에 EU도 자기가 해서 10% 주겠다 했는데 이게 EU하고도 일본하고도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안보협상팀이 관세협상팀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쌀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고기도 소고기도 들어갑니다. 근데 오히려 트럼프는 그 관세협상 잘 됐으니 오히려 바꾸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1,500억 불 플러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500억 불 중에 우린 1,500 다른 EU와 일본과 달리 거기에 조선이라는 투자처가 이미 1,500억 불이 있고 나머지 2,000억 불 중에 투자처가 미국이 구매에 맞게 그냥 빚보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가 좀 더 확실한 모습을 청사진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부분에서도 우리 그 통상협상이 불리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지켜보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정부의 설명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또 다릅니까? 아니, 그 1,500억 불은 분명히 다른 거다. 그거는 이제 기업들 실장이 실제로 3,500억 하고 1,500억하고는 별도의 것으로 백브리핑에서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팩트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건 하나는 뭐 당연히 그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을 만큼 좋은 회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충분히 뭐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합의문을 작성할 수 없을 만큼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좀
상식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의 안정화 그리고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게 한미 간에 꽤나 큰 이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뭐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합의문이라고 하는 건 국가 간의 약속이고 미래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조건이 바뀌어서 서로 간의 유불리가 달라졌을 때 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합의문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저는 아까 이제 모든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트럼프 2기 시기에 합의문이 갖는 구속력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제가 갖고 있는 거고요. 통상의 외교문법을 따라서 과연 그 합의문이 지속이 될까? 나중에 조건들이 많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트럼프는 그게 합의문이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킵시다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게 좀 걱정인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합의문이 만들지 않을 만큼 이견이 있고 이 이견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간을 들여서라도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국제 정세의 변화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은 던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중 패권 경쟁은 더 격화가 되고 북한의 위협은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됐을 때 통상 안정화든 아니면은 동맹 현대화든 한국에게 유리한 형태로 지형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감안해 보면 어떤 형태로든 합의문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강훈식 실장이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썼지 않습니까? 그게 금방 김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어찌 보면 국제 외교 관례로 혹은 관행으로 뭐 언제든지 말한 걸 뒤집을 수도 있고 새로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한가를 이제 말하는 그런 이제 걸 텐데요. 최근 뉴스를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9월 3일 전승절에 이제 중국을 간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을 다 만난다고 이렇게 나왔죠. 3자 간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마 우리 당국에서는 몇 주 전부터 그걸 움직임을 조금 동향을 파악했던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가기 전에 관련해서 아마 내용을 조금 알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점들을 보면 이제 한반도 주변 특히 미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중러가 생각보다 강고하게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한미일에 대응을 해서 맞습니다. 북중러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정말 한국과의 그런 이제 뭐 돈 얼마, 뭐 수치 얼마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판에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가 어떻게 풀려 가야 하고 거기에 대한민국과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되고 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상당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조건에서 보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간 전략, 협상의 판 자체를 통상협상의 판에서 더 큰 판에 정말로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이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이 어떤 관계로, 어떤 동맹 관계로 미래로 함께 나갈 거냐라고 하는 새로운 판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뉴노멀, 정말 트럼프 시대에 미국과 우리가 슬기롭게 새로운 동맹 관계로 미래로 진화하는 거, 이게 이번 저는 정상회담의 가장 큰 숙제였고 그걸 풀어내는 또 결과적으로 가장 큰 성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뉴노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뭐 트럼프 행정부는 약속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뭐 합의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꾸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힘이 약한 쪽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문서거든요. 문서로 남아있는 거니까 문서로 남아있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한미 FTA를 물론 국내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미 FTA 맺었는데 한미 FTA를 실제 해보니까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게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오바마 행정부 때 또 한 번 재협상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 때 또 한 번 재협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뭐 형해화시키다시피 그렇게 됐지만 그런 어떤 고비마다 기존에 있는 문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문서 합의를 한다는 거의 중요성. 사실은 외교는 문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남는 거 문서밖에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짧게 부탁드립니다. 합의문 얘기 저희가 오늘 나눠야 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남아 있는 FTA도 무시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아까 북한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관계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북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또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피스메이커가 돼달라,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페이스메이커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운전자론과는 선긋기를 한 게 아닌가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자, 김준영 의원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립외교원장 지내셨고 또 이제 대북 외교 정책에도 깊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자론과는 선긋기를 한 거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요. 이걸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매우 애매하잖아요. 민족과 국가라는 지점. 그다음에 당사자와 중재자냐.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하나로 빨리 결론 내리고 싶어 해요. 사실은 우리는 중재자이자 당사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당사자냐? 당연히 당사자인데 그럼 왜 중재자냐? 북미가 화해하지 않고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민족이나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되든지 하는 그런 모순 상태가 벗어날 때까지는 귀찮아도 곤란하고 어려워도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선긋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저는 이게 미국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하는 아주 멋진 운율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나왔던 말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말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패싱이 있습니다. 패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당사자인데 왜 실제로 주도를 트럼프가 하고 우리가 옆에서 보조를 하느냐. 그 문제 제기 진보 쪽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거의 전쟁 상태로 갔던 거를 지금 그런 관계에서 모든 남북의 채널이 다 깨져 있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룰 브레이킹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북한에 대한 과거에 잘못된 것은 볼턴을 비롯한 네오콘이니까 마음이 있으니 일단 물꼬를 트는 것을 피스메이커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갖고 있는 평화 강박증을 역이용했다면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화답처럼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은 만날 때 한국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이다. 우리가 주도권을 넘긴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 때부터 우리가 어떤 대북 전략을 써야 할까 좀 많은 토론을 해왔는데요. 굉장히 고민됐던 거는 윤석열 정부하고 러시아 때문에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 조건에 놓여 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기 정권을 유지를 하거나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대북 라인이 뭐 철저하게 파괴된 조건이었고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실 북한이 파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욱더 세계적으로는 고립되면서도 이게 북한은 자체적으로 러시아에 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을 받으면서 그 전보다는 나아진 그런 상태로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우리하고는 뭐 담을 쌓겠다 이렇게 나오는 조건이고 그렇게 보자면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어찌 보면 정권을 이제 인수하게 됐는데 남북 관계를 풀면서 동시에 북미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마음과 우리가 하고 싶은 거야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북미 간의 관계를 진전시켜내는 것이
우리 현재인 남북 관계로 보나 그리고 러시아의 상태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실적인 전략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지금 있는 한반도의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전략이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우기 위해서 썼던 용어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대북 전략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전략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저는 노선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언어 구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페이스메이커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사실 당국자로서 이 문제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북 관계가 단절된 건 문재인 정부 때부터고요. 그거는 이제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발생한 문제고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다 이렇게 하면서 뭐 삶은 소대가리도 나오고 완전히 단절시켰다는 거. 그거는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실이니까.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좀 무익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돼야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당연히 우리의 전쟁이지만 우리 혼자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16개국이 와서 도와줬고 그다음에 북한을 돕기 위해서는 또 중국이 참전을 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북한이라는 문제는 이 국제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거꾸로 이번에 그 얘기를 하신 거 들으면서 조금 운전자로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 게 운전자라는 게 뭐냐면 너는 피스메이커, 당신은 뭐 이렇게 지정하는 게 운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운전자 좀 하려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선수로 뛴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냥 마라톤 선수가 뛰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보조만 맞춰주는 어떤 그런 역할인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건 다른 선수가 먼저 그 골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데에 전념을 하는 플레이어를 말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아까 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거의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의 독자적인 역량을 가지고는 뚫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도성 혹은 힘을 빌어서라도 어쨌든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고민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뭐 불가피한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고민이 지금 현재의 이재명 행정부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뭐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거나 정책의 우선순위로 올리려고 할 때는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있죠.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떻게 보면 집착일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의 영광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동인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비핵화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제는 비핵화는 물 건너갔으니 핵 군축 협상으로 가자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한국 정부 입장에서든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로 노선을 변경했을 때 그러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민은 지금 이재명 행정부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일종의 패러독스 같은 거죠. 피스메이커를 하십시오. 저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떻게 나가느냐에 대한 제어 방법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선에 대한 수단이 없는 것처럼 미국을 어떻게 제어할 건지
솔직히 지렛대가 별로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해서 한국의 국익과 굉장히 상치되는 형태로 나갔을 때 그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와 관련된 플랜 B는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담에서 상당히 또 놀라웠던 대목 중에 하나는 한 기자가 물어봤었죠.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오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쉽게 가겠다는 의사를 또 밝혔단 말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주 에이펙에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와서 다 같이 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냐.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트럼프로서는 왜냐하면 트럼프 다자회담 싫어합니다. 아시다시피.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 다자회담에서 일부가 되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고 G7이나 나토에서도 사실상 거의 관심 밖에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센티브가 트럼프가 오게 만드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또 마지막에 가서 마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트럼프 시대의 그렇죠. 노멀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시진핑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같이 온다는 거는 이 G20이 우리한테 외교 무대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자기를 n분의 1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전체 외교 무대의 주인공을 삼는 거는 시진핑과 만나는 거. 그다음에 또 그것과 비견되는 게 이제 김정은하고 만나는 건데 저는 뭐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 결국 북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2019년에 자기로서는 엄청난 트라우마적인 걸 겪었고 지금의 자세로 봐서는 불과 2, 3개월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양보를 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지금의 전략적 위치나 자기들의 생각을 한다면 과도한 기대는 건물이다.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에이펙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 첫 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에이펙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정상과 중국 정상 그리고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제 국가들이 오는데요. 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이제 격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무대가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원 오브 댐 되는 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을 보자면 와서 시진핑 주석하고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정은하고 뭘 하거나 아니면 러시아하고 뭘 하거나 뭐 이런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어떤 대화, 만남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외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유는 9월 20일 정도부터 유엔 총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하고는 그 계기에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계기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바탕으로 보자면 중국, 러시아 이런 관계에서 중국하고 어느 정도 만약에 회담이 된다면 이제는 한반도에서 북중러 관계해서 한번 뭔가를 이루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충분히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만하다.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에이펙을 우리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준비를 하되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지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이재명 정부의 그런 첫 번째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단단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 그러면서 기대치를 확 높이셔가지고 저는 뭐 이 정상회담에서 그 남북미 남북미가 만나는 정상회담 뭐 이렇게 에이펙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다 북한의 압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여정도 이미 밝히고 있지만 뭔가 국제사회에 한국하고 미국은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보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런 신호를 막 보내는 건데 그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건 북한이다 이런 분명한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압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로 될 것처럼 너무 기대치를 높이는 거는 뭐 금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전제 조건을 많이 걸었거든요. 일단 적대적 두 국가 인정해라. 뭐 통일 포기해라. 그다음에 우리 핵 보유국 인정해라. 뭐 이런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건 얘기를 하지. 그거 안 되면 얘기한 거 의미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입장이 북한이 바뀌려 그러면 뭔가 동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동인이란 건 이제까지 보면 북한이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뭔가 입장을 바꾸고 나와야 될 때거든요. 그것이 지금부터 한 11월 말 사이에 한 두세 달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까? 얘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좀 힘든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기대치가 높진 않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배제할 일은 아닌 거죠. 예. 네. 근데 그런 이야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가는 게 왜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제의를 해올 경우에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대화를 지도자 간에 저는 진솔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꼈을 것이라고 사실은 어찌 보면 중국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도 생각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뭐 지금이야 아직은 뭐 적대적인 관계로 남아 있고 하니까 미국도 특별히 제한도 없고 예.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하고 관계만 조금 잘 풀면은 뭐 이렇게 그런 대로 뭐 쏘쏘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정하게 소강 상태 혹은 더 이상의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이 파병해 놓은 효과가 좀 줄어들고 미국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어떤 일정한 진전을 이루면서 본인들한테 대화 제의를 해올 경우에 예. 본인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예. 단계로 되고 그게 에이펙이라고 하는 계기에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유수한 정상들이 모여서 그런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예. 저는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매우 중요한 국면에 왔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좀 갑작스럽게 전승절에 참여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지금 돌입해 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한 수를 뒀고 상당히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보여준다고 예. 저는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뭐 무리한 기대를 뭐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외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 예. 이걸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까지 그렇게 되면 좋은 거지만 이제까지 북한의 행태와는 정반대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나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긴장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벼랑 끝 외교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정도로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순순히 이렇게 대화의 채널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거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차라리 지금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이런 것도 이제 자기의 그 뒷배가 되어줄 중국하고 러시아를 다독여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하려고 하는 도발, 뭐 핵실험도 있을 수 있고 ICBM 발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런 가능성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사전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도 거래 기술 하듯이 북한도 굉장히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 전체적인 어떤 틀을 예.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인 거죠. 두 분 예. 얘기가 크게 전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의 전사자들과 관련된 추도식 같은 형태의 행사를 했고요. 거기 이제 그 부모들이 찾아왔고 흐느끼고 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위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의 국가 전략상으로는 일단
파병 혹은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생각의 전환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 분명해 보이고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혹은 북한의 지도자들이 다자 외교와 관련해서 참석하는 건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승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n분의 1로 참석한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형태의 외교 전략을 어떤 형태로든 구현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표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 희망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약에 사고를 전환하고 앞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으로 어떤 경로를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는 패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수준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도발의 형태가 항상 동반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사실 조금 한반도에서의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불안정성 이런 것도 이제 말하자면 나올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에이펙이 어떤 기회일 수도 있지만 북한이 지금 현재 외교적인 전환을 하고 있을 때에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이것도 역시 대비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행정부가 굉장히 많은 도전 요인을 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북한하고 관계가 좋다고 했고 북한에게 손 내미겠다고 아주 공공연히 얘기해 왔습니다. 트럼프의 성격상 중간에 북한이 반응했다면 저는 몇백 옷 과장해서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반응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반응이 저는 굉장히 사납지만 조건을 제시한다고 생각해요. 훈련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비핵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한국은 그 얘기를 듣고 있지 않죠. 그럼 저는 두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은 기억하시면 2018년에 나오기 전에 중국이 인터셉트 한 것도 맞지만 김정은은 뒷배가 필요해서 4번이나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을 넣고 뒷배를 마련하러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이번에 중국 가는 거고 지금 듣기로는 동방경제 포럼에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월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북중나 한미일로 가느냐 아니면 이게 2018년처럼 평화로 가느냐 우리는 당연히 두 번째로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능성은 둘 다 지금 남아있다. 저는 어느 한쪽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제가 참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주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연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또 하나의 어떤 압박 수단이라고 보시나요? 뭐 압박 수단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 말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카드가 있지만 지금은 얘기 안 하는 거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압박 수단이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하는 거는 좀 말은 안 되는 거죠. 말은 안 되고 이미 이제 우리의 소파 협정도 있고 그 소파 협정이 근거로 하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에 사실은 근간을 흔드는 얘기거든요. 그것들이. 그래서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은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후속 이제 협상을 하려고 막 달려들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정부가 잘 방어를 해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오히려 여기에다가 땅을 갖고 싶다라는 말은 한국을 영원히 지키겠다라고는 안보에 대한 공약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그렇다고 실제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기 대통령 때 와서 헬기로 그 평택 미군기지 위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아주 감명을 받았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기억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보 관련돼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요구할 게 있다 이런 이제 뜻으로도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에도 여전히 뭐 남아 있는 숙제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임하겠다. 그리고 국방비도 필요하면 증액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러나 이후에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 안 되고 비핵화는 분명히
이제 우리의 원칙이고 이런 문제는 뭐 분명하게 입장을 좀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우리의 주도적 노력 이런 게 그래서 사실 오히려 더 빛나는 뭐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중요한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오히려 비판해야 되고요. 예. 저는 이거 우리가 지금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내고 자꾸 우리가 어젠다로 만들어주는 걸 방송이나 정부에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의도도 있지만 이 가짜 인식인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부동산 업자잖아요. 예. 일본하고 독일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같이 갔습니다. 그때 막 그 평택 기지가 오픈을 해서 그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 그랬냐면 이 좋은 기지를 90% 한국이 냈다.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짓고 한국이 조금 됐다 그랬는데 그것도 거짓 뉴스입니다. 그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왜 90%밖에 못 받았냐고. 100%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 안 하고 나오면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괜히 이걸 의제로 꺼내서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송을 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해외 미군 기지 중에 이렇게 정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에 넘겨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토지의 소유권을 미국에게 넘겨준 사례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128개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협상 압박용으로 썼다. 이게 다 맞는 얘기고요. 다만 제 고민은 뭐냐면 한국의 토지를 미국이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예를 들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으로는 전략 유연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그런 미국 소유의 토지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인계철선의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거고 여기에 더 연루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깊은 고민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큰 맥락에서 한국이 더 방위 분담과 관련된 비율을 높여라. 그렇지 않으면 뭐 주한미군 철수도 난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일종의 아주 전형적인 강압 외교의 한 사례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이걸 진지하게 뭐 법적인 걸 따지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욕망을 드러내고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되어라. 뱀파이어들의 MMORPG 뱀피르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이 뜨거운 여름 리얼 탄산으로 날려버리자. 강력한 리얼 탄산 100%. 이 맛이 청정 라거다. 테라. 보험금, 적금, 예금. 만기된 보험금, 가시. 자산 찾기에 청량감이 필요할 때 숨은 금융 자산 찾기 누구나 교감하러 교보로 감.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예, 끝으로 1분씩 발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통상 외교안보 문제, 이거는 뭐 비단 여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겠죠. 자, 국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게 외교 전문가들께서 정부에게 꼭 건네고 싶은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려 볼까 합니다. 김건희 의원님부터 해서요. 그다음에 김준영 의원님, 그리고 이제 김정 교수님에 이어서 김영배 의원님 순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그 대미 수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분명히 정부가 관세 협상 끝내고 이제 최국 대우를 받았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자동차에도 15% 관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둘 다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최국 대우는 받았는지도 불명확하고 곧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가 이제 부과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런 급한 문제만이라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이 정리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것마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용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좀 항상 반발짝 앞서서 가는 거. 가령 예를 들면 농산물 개방 이런 문제도 저희 당에 농업 협회 분들이 다 오셨는데 정부에서 완전히 깜깜이를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평소부터 이렇게 대화하고 그다음에 협상에 갑자기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완책도 미리 다 마련하고 그런 노력들을 잘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모두의 자연재해를 잘 막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태풍이 끝나지 않았고 두 분이 걱정하시고 여러분이 걱정하신 것처럼 아마 그 파고가 계속 올 텐데요. 저는 트럼프는 유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급하게 모든 것들을 협상의 결과를 볼 필요가 없다. 시간을 좀 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많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리고 멕시코나 캐나다들과 공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안 나온 것 중에 저는 계속 걱정이 되는 게 동맹현대화입니다. 실제로 루비오가 계속 밀어붙였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전략적 유연성은 중국과의 전쟁에 우리가 끌어들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고요. 카타르가 트럼프가 이 부분을 자랑했습니다. 미국에서 폭격기가 이란 37시간 왕복 때려서 했는데 사실은 카타르에 있는 공군기지가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카타르가 거절한 게 바로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아무리 카타르에 존재하지만 카타르가 있는 미군이 이란을 때리면 전쟁에 몰려가기 때문에 거절했던 거거든요. 저는 카타르가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교는 국경선 안에서 여당과 야당의 일종의 쟁점이 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논쟁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큰 격론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국경선에 도달하고 그걸 넘어서는 순간에는 뭐 어떤 형태로든 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외교조차도 파당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일면적인 서로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자의 한 사람으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국회의원 분들 다 모시고 다시 한번 오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코끼리를 누군 다리를 만지고 누구는 코를 만지는데 그 지식을 같이 모아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초당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좀 분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출 통상 국가이면서 평화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정말 중요한 그런 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8월 23일 날 한일 정상회담, 8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 정말 가출범한 정부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만 국익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시에 여야 그리고 심지어는 기업들, 우리 전문가들 이게 폭넓게 함께 모으고 뜻을 모아서 정말 제대로 된 국익을 지키는 그런 정부로서의 자부심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요 몇 년이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수출 통상 국가로서의 미래를 좌우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저희들 더불어민주당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저 여럿이 가면 안 돼? 모든 여행 다 모였대.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엄마, 얼음!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 우와, 얼음나무다. 국내 최초 얼음 정수기. 특허받은 얼음이니까. 얼음 엄청나. 얼음 정수기는 청혼 아이스 뉴 아이스트리. 에이펙 정상회의 청호가 함께합니다.
이제 욕망을 드러내고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되어라. 뱀파이어들의 MMORPG 뱀피르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아 괜찮아, 나 많이 마셨어. 진짜 괜찮아. 테라 라이트니까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다운. 마셔도 부담 없이 가볍게 테라 라이트. 예, JTBC 토론 논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0분간의 토론해 주신 네 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